저는 땅콩버터가 상당히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땅콩버터는요, 아주 포만감을 많이 줄 수 있고요. 또 불포화 지방도 상당히 많아요. 또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버터를 추천드린 이유는요, 맛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또 당뇨병 환자가 식단을 꾸릴 때, 맛없는 음식 맨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이어트 음식이라고요? 하면서.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닥터리 가정의학과를 개업하고 있는 원장 이진복입니다. 저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란을 완전식품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완전식품이라는 것은 한 가지 제품 중에 모든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는 이런 것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란은 보통은 이제 섬유질은 없고 비타민 C는 없는데 그 대신에 워낙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란 말고도 콩도 그렇고 몇 가지 완전식품이 있긴 하지만 이 완전식품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는 거고요. 계란의 영양소를 보면요,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아주 많은 불포화 지방산까지 아주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콜린이거든요. 콜린은 우리 뇌세포를 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뇌의 활성화를 도와줘요. 그래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수험생의 공부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루테인이라는 성분 여러분 잘 아시죠?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이런 것들도 계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망막에도 좋고요. 눈 건강에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는 탈모를 예방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탈모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피부의 손톱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뼈 같은 거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4가지 성분을 그중에서도 또 계란의 성분 중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다이어트에 있어 계란 섭취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계란의 장점은요, 역시 단백질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요,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계란엔 당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란은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 대신에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많이 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풍부한 단백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만감. 계란 먹고 나가면 아주 포만감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계란을 먹고 나가면 아주 좋은 풍부한 단백질의 섭취, 그리고 포만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요, 저칼로리라는 거예요. 계란 한 개에는요, 약 75kcal 정도의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다른 요 정도의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 75kcal를 갖고 있다. 요거는 조금 칼로리가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훨씬 이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방 연소를 촉진한다는 것이에요. 이 계란을 많이 드시고 나가시면요, 지방 연소를 잘 촉진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그다음에 포만감, 그다음에 이렇게 지방 연소를 도와준다는 것, 저칼로리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계란에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에 있어서의 효과라고 봅니다. 계란의 올바른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란을 드실 때요, 이제 계란을 우리가 여러 가지 요리로 드실 수 있잖아요. 계란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란은요, 삶거나 찐 계란, 이 정도가 가장 좋고, 또 저온 요리, 오믈렛이나 스크램블로 만든 이런 저온 요리가 가장 좋아요. 우리가 계란을 구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라이를 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후라이를 해 먹을 때 약간 탈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좀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계란을 가열을 하면요, 옥시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암을 일으키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가끔씩 후라이로 먹는 거야 괜찮겠지만 매일매일 후라이를 먹는데 자주 태워서 먹는다,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계란을 요리할 때는요, 이렇게 저온 요리나 이제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계란 요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을 먹을 때는 인제 뭐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은 정상인이라면 하루에 1개 내지 3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돼요. 그래서 계란을 먹을 때는 이렇게 개수에 있어서도 1개 내지 3 개는 충분히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식사와 조화를 잘 이루는 게 좋겠죠. 계란은요, 탄수화물이 없고 주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소 요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계란을 먹을 때는 좋은 탄수화물과 곁들여서, 또 계란에 부족한 것이 비타민 C와 섬유질이니까 야채와 과일 같은 것들과 곁들여서 먹는 게 좋겠습니다. 계란 노른자와 흰자 섭취에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계란은요, 흰자와 노른자가 있죠. 그런데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이렇게 같이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래 가지고 계란 노른자 빼놓고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계란 노른자에 아주 풍부한 영양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콜린이라든지 레스틴, 비오틴 다 계란 노른자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계란 흰자에는 단백질이 보다 더 풍부해요. 대신에 이런 아주 좋은 영양소들이 좀 부족합니다. 대신에 계란 노른자에는 아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또 콜레스테롤을 약간 높이는 성분도 있단 말이에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있고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는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좀 주의해야겠지만, 계란 노른자와 흰자는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계란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계란을 못 먹는 사람들은 있죠.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못 먹겠고요.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계란 얘기를 하면 항상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계란 노른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계란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상이다, 내가 콜레스테롤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하루에 두세 개 정도 드셔도 됩니다. 저는 하루에 3개 이상 먹는 적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셔도 되고요. 두 번째,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분들이 계란을 섭취할 때는요, 하루에 1-2 개만 섭취하면 좋습니다. 계란 속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어요. 하지만 낮추는 성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차피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을 약으로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란을 먹을 때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계란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도 먹는 약들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이제 주의해야 될 분들은요,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들었는데 약을 안 먹고 그냥 일상생활로 내가 조절을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음식에서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 막 빼고 드시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계란을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혹은 계란을 하루에 1개 정도 드시거나 흰자 위주로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분명히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음식으로 조절하는 데 있어서 노른자를 너무 많이 드시면 분명히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계란을 완전히 피할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먹는다면,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아지는 부분보다는 장점이, 건강에 대한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대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하시는 계란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란을 드실 때는요, 되도록이면 찐 계란 그리고 삶은 계란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란찜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계란을 요리할 때는 이제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것도 상당히 좋은 요리가 되겠습니다. 저온에서 요리하시고요. 또 저온에서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 괜찮거든요. 올리브유에다가 스크램블이나 오믈렛 같은 걸 만드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후라이 같은 것들은요, 간혹 탈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당 독소도 일반 삶은 계란과 우리가 후라이를 비교해 봤을 때 후라이가 훨씬 당 독소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계란을 태울 수 있는 후라이에는요, 당 독소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암물질이나 심혈관계 건강에 안 좋은 옥시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계란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요? 계란에 대한 오해 중에 가장 큰 것은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이제 고지혈증이 있다고 계란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 계란이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계란을 안 드시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계란 2개 정도,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약을 안 드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1개 정도는 계란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특히 어머님들께서 나이가 들어서 "고기를 좀 드셔라." 그러면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기 속에 단백질을 좀 드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께는요 계란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어머님 예전에 수학여행 가실 때 제가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친구들하고 먹었던 찐계란, 삶은 계란을 먹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드셔 보세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계란은 잘 드십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께 계란은 상당히 좋은 단백질의 보급원이에요. 그래서 젊은 층들은 상당히 좋지만 특히 제가 권장하는 계란을 권장하는 연령대는요. 이제 고령층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한테 계란을 더욱더 많이 드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다이어트 할 때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아침 식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자, 아침에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밤사이에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잠을 자죠.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잔잔해지고요. 또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인슐린 레벨도 잔잔해요. 이 잔잔한 호수라고 비교를 한다면 이 잔잔한 호수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탄수화물을 퍼붓게 되면은요, 그냥 큰 바위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잔해진 우리 몸에, 깨끗해진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침에는 정말 피해 주셔야 되거든요. 불과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TV에서 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서 야, 아침에 저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주스하고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건강해질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막 바쁜데 시리얼을 우유에다가 말아 가지고 후루룩 먹고 나가는 거 보면서 '야, 저 바쁠 때 저런 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먹는 식단이 제일 안 좋은 것이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었던 보리밥, 잡곡밥에다가 계란 후라이하고 야채하고 먹는 우리 전통적인 식사가 훨씬 더 건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가장 나쁜 방법이 바로 이렇게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주스하고 같이 먹는 것들, 그리고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같이 먹는 것들이 제일 안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잖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정상적인 우리의 혈당이 에너지로 쓰여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안에 이제 혈당이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이 흡수가 되면서 포도당 농도가 혈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췌장에서는 이 포도당이 떠다닌다고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포도당을 끌어내려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적절하게 포도당이 올라가고 이것들을 끄집어내려서 에너지로 쓰면 되는데 우리가 아침에 바삭한 흰빵에다가 이제 주스를 먹는다든지 시리얼을 먹는다 그러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정말로 인제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 정상인들은 혈당이 70에서 140 정도에서 움직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복에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고 나면요, 정상인들도 거의 200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요? 왜 내 몸이 이 지경이 됐죠?"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이렇게 혈당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나와서 이거를 또 쑥 떨어뜨려요. 그럼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이 바닥에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극심한 배고픔과 허기짐 그리고 피로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잘 먹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10시 11시만 되면 또 뭔가 허기가 지고 입이 심심해서 초콜릿, 과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한 번 생기면 또 떨어지죠. 또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먹으면 또 올라가죠. 그래서 하루 종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고 잔잔한 혈당 수준으로 나와서 일을 하시면요, 점심때까지도 크게 배가 안 고파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해지지가 않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은요, 막 나른해지고 피곤하고 짜증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막 불안정해지고 짜증이 나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나오면 하루 종일 찌뿌둥하고 막 잘 될 일도 안 되고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아침에 화를 내면 또 그것 때문에 혼나고 또 화를 내면 혼나고 이렇게 하루가 엉망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인제 "화내지 말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처럼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게 그날의 혈당 수준을 관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식사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실수하는 잘못된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서양인들은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이제 주스를 먹고 시리얼을 먹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요즘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먹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먹었던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또 탄수화물류를 많이 갈아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흰 죽을 먹는 것들, 미숫가루를 먹고 누룽지를 먹는 것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도 편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이게도 이렇게 먹는 식습관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죽이나 미숫가루, 누룽지 같은 것들을 먹을 때 반찬을 거의 안 먹고 그냥 그것만 먹고 나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뭐 솔직히 말하면 야채죽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것만 후루룩 먹고 나가고 미숫가루도 후루룩. 그다음에 누룽지는 뭐 간단한 야채 같은 거나 이런 뭐 반찬 몇 가지 먹고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이 음식들, 미숫가루나 죽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혈당 수준을 빨리 올려요. 위장관계 수술을 하신 분들 병원에서 보면요. 위장이 회복이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금식을 하다가 처음에는 미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죽을 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씹을 수 있고 하시게 되고 소화관이 돌아오면 바로 고형식, 그러니까 바로 먹는 음식, 그 쌀밥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처럼 위장관계가 혈당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장관계가 회복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장 우리 몸에 빨리, 우리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거예요. 죽이나 미숫가루, 누룽지는. 그럴 때 먹는 건 상관없는데 정상인데 그걸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오히려 누룽지를 일부러 만들어서 쟁여놨다가 아침에 그걸 끓여서 다시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은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병원에 와서 혈당을 재보면 200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먹는 죽이나 누룽지, 미숫가루도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우리 할머니는 누룽지 먹고 죽 먹고 100세까지 사셨는데 무슨 말이냐." 물론 그런 분들이 아주 극히 드물게 있을 수 있죠.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와서 엄청나게 탄수화물이 많아진 이 현대에서는요. 이렇게 먹는 것들이 우리 몸에 악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혈당 스파이크로 많이 작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주스라든지 그리고 수프 있죠. 수프도 보면은 뭐 서양에서 들어온 거지만 여기 대부분 탄수화물이거든요. 탄수화물에다가 여러 가지 넣어서 이제 그냥 끓여서 간단하게 먹고 나가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엄청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갈아낸 과일들, 갈아낸 과일의 즙 같은 것들 먹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침에 먹고 나가는 것 중에 죽이나 누룽지, 그다음에 아주 신선한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고 즙으로 만들어서 먹고 나가는 것들, 또 건강하다고 나온 스프들, 뭐 오트밀 같은 것도 통오트밀은 좋은 거지만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후룩 타 먹고 나가는 것들은 정말 안 좋은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려요. 아침 식사에서 꼭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미지근한 물을 좀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은 안 좋으니까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우리 밤새 약간의 탈수가 있던 것들도 교정이 되지고요. 또 포만감을 일정으로 줘서 아침에 과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형식을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고형식은요.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유동식의 반대말이에요. 유동식은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는,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을 말하는 거고요. 고형식은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에요. 그럼 뭐 결국 뭐 현미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통밀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씹어서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미숫가루, 죽, 그리고 과일 주스, 즙, 그리고 스프 이런 것들은 거의 씹지 않고 후루룩 넘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위장 관계를 통과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아침 8시에 이런 것들을 먹고 나갔는데 10시 정도만 되면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빵을 집어 먹고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계란이 좋고요. 그다음에 뭐 그릭 요거트도 좋고 콩류도 좋고 이렇게 해서 씹어 먹는 음식이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만족감 때문에 포만감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위장 관계에서 천천히 흡수가 돼서 우리 몸에 포만감을 주면서 하루를 정상적으로 아주 활기차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저작근을 이용해서 씹는 것들이 만족감을 주면서 이제 식욕중 취해 가지고 '아 나 잘 먹었다.'라는 포만감을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뇌를 깨워줘요. 그래서 턱을 움직여야 뇌를 깨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라든지 수험생한테도 꼭 씹어서 드시는 음식이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유동식 말고 고용식을 먹자. 이게 두 번째 원칙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요 단백질이에요. 자, 아침에 계란을 비롯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 때까지도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의 양이 줄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 당뇨에도 도움이 되었다.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단백질 섭취가 상당히 중요해요. 아침에 중요한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과 야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야채를 아침에 풍부하게 챙겨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백질은요, 뭐 계란이라든지 낫또라든지 뭐 그릭 요거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드시고요. 또 채소도 풍부하게 나물이라든지 양배추 그리고 야채 샐러드 같은 것들을 많이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단백질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시간이 되신다면 식사 순서도 좀 지켜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식사 순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과 제일 처음에 야채를 먹은 사람의 혈당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나중에 야채를 먹거나 단백질을 먹은 사람들은 혈당 수준이 계속 올라갔는데 처음에 야채를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가다라는 연구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제 몸의 혈당 측정기를 차고서 많이 인제 연구를 해 봤는데 요렇게 그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준이 10 에서 20 정도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간이 된다면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 탄수화물이 있다고 먼저 막 먹지 마시고 처음에는 야채,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꼭 드셔라. 뭐 이런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만 생각하세요. 탄수화물을 제일 마지막에, 빵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일 마지막에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요렇게 순서를 잘 지켜 주시는 것만 해도 혈당 수준도 조절이 잘 되고 다이어트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한 단백질 음식은 무엇인가요? 단백질 그러면은 고기 막 이것만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도요.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저는 아침에 최고로 추천드리는 단백질이 계란입니다. 계란은요. 구하기도 쉽고 요리하기도 쉽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고 먹으면 속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 중요한데 아침에 계란은 삶은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드립니다. 전날 삶아 놨다 냉장고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삶은 계란을 바로 아침에 삶아서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침에 계란을 바로 삶을 수 있는 인제 조그만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아침에 계란을 삶아서 드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포만감도 좋고요. 단백질을 엄청나게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 상당히 좋고요. 두 번째는 콩류예요. 콩은 우리 민족과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서 같이 지내온 녀석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몸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콩 알레르기만 없다면 콩은 정말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그래서 콩은요 또 여러 가지 요리를 먹을 수가 있죠. 대두 자체를 요리해서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낫또라든지 그다음에 비지라든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도 있죠. 두부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포만감도 아주 높고 식물성 단백질을 아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이 될 수가 있어요. 콩에도 당 성분이 아주 약간 들어있긴 한데 이 당 성분은요 제대로만 만든다면 아주 극도로 적게 만들 수 있고요. 또 저항성 전분이라 그래서 콩에 들어있는 전분들은 좋은 전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잘만 고르시면 탄수화물 함량이 10g 이하, 5g 이하짜리 구할 수 있거든요. 요런 것들 위주로 드시면 좋고요. 그리고 무가당 그릭 요거트도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요. 인제 그리스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 먹던 요거트인데 이것이 인제 유청을 분리를 하고 끓여서 여기다 유산균을 투입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꾸덕꾸덕한 단백질, 유단백을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요. 그냥 먹어도 좋고요. 아침에 또 위장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좋지만 이제 토핑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샐러드에다가 토핑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견과류에 넣어서 또 같이 먹을 수도 있죠. 뭐 사과 같은 데 찍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그릭 요거트도 좋은 유단백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식물성 중에서는 또 아몬드라든지 시금치라든지 버섯 같은 것도 좋은 단백질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동식물성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
실제 혈당 조절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제가 인제 혈당 측정기를 몸에 차고서 많은 실험을 해 봤는데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포만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계속 아침부터 10시 11시 정도까지 포만감은 아주 유지가 잘 되는데 혈당 조절도 아주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식사하시는 거는 다이어트에 제가 도움이 되라고 말씀드리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사는 혈당과 다이어트 모두 다 도움이 되는 식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로 아몬드와 땅콩 버터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땅콩 버터가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땅콩 버터에 대한 논란들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저는 땅콩 버터가 상당히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땅콩 버터는요, 아주 포만감을 많이 줄 수 있고요. 또 불포화 지방도 상당히 많아요. 또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콩 버터를 추천드린 이유는요, 맛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 또 당뇨병 환자 식단을 꾸릴 때 맛없는 음식 맨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다이어트 음식이라고요? 하면서 인제 땅콩 버터를 찾는 것이죠. 땅콩 버터는요, 하루에 2스푼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2스푼에서 못 그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맛있어서. 이것만 잘 지켜 주시면 몸에 해가 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땅콩 버터를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는 인제 땅콩 버터 말고 이제 아몬드 버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아몬드 버터 먹어 봤는데 아몬드 버터 괜찮아요. 아몬드 버터도 맛도 괜찮고요. 아몬드 버터의 장점은요, 맛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더 많아요. 땅콩 버터가 단백질이 더 많다 그러면 물론 불포화 지방산도 있지만 이 아몬드 버터는 단백질도 많지만 이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장단점이 좀 있는데 아몬드 버터도 잘만 만들어진다면 무첨가 무가당 아몬드 버터를 잘 고르셔서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아몬드 버터는 땅콩 버터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땅콩 버터가 손에 더 쥐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땅콩 버터 얘기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요. 땅콩 버터는 오메가6가 많아서 몸에 안 좋다. 절대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요즘에 어그로를 끌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땅콩 버터에는 오메가6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얘기할 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오메가6는요.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메가6를 비율만 잘 맞추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메가6는요. 오메가3와 잘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한 거지 오메가6를 먹었더니 나쁘다 이거 아니거든요. 오메가6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땅콩 버터 하루에 2스푼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드시면 오메가6가 너무 많아져서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오메가6가 들어있는 이 땅콩 버터는 몸에 나쁜 게 아니라 오메가6가 들어있는 땅콩 버터를 2스푼만 먹으면 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다이어트 성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의 원칙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먹는 것을 떠나서 다이어트의 원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수분 섭취예요. 요즘엔 "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조금 좀 반대거든요. 물이 수분 섭취가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요. 불과 한 5년 전 정도까지는 저희가 꾸준히 "현대인들은 미세한 탈수에 시달리고 있다. 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최근에 와서 반론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물을 하루에 2리터 먹을 필요 없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제 그 물에 대한 수분에 대한 양을 얘기를 할 때 이 1.5리터, 2리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순수한 물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전에 나온 연구를 보니까 이 순수한 물이 아니라 먹는 국,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과일류 이런 데도 수분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5리터에서 2리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요, 수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물이 몸에 들어와야 우리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지방세포도 제대로 태워야 되고요. 그리고 전날 짜게 먹었다든지 술 먹으신 분들은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물 1.5리터 내지 2리터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수분 섭취는 다이어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에 대한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 2번째는요, 수면이에요. 자,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이 이렇게 큰 문제로 다가온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거꾸로 우리 현대인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이죠.
우리 손에 들려진 이 휴대폰이 우리 눈에 이 밝은 불빛을 쬐어 주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고요. 밤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퇴근해서 가만히 누워 가지고 OTT TV를 보면서 팝콘 하나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게 낙인 사람도 많고요. 밤에 너무 재밌는 거. 또 그래서 요즘 또 정치 유튜브 보시냐고 밤에 그렇게 잠을 못 주무신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OTT 이런 것들을 휴대폰으로 보고 또 인제 태블릿 PC로 보면서 눈에 밝은 빛이 들어가면요. 우리의 뇌에서는요 '아 낮이구나. 정신을 깨워야지.'라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침대에 들어가 가지고 휴대폰을 보면서 '나는 졸리면 잠이 들어야지.' 하고 인제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은요. 잠을 깨우는 도구를 들고 가서 잠을 들기를 바라는 어폐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나오는데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만 떼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수면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지대합니다. 예전에는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운동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밑에 들어가서 수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저는 먹는 거 다음에 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인제 수면의 중요성이 커졌거든요. 자, 밤 10 시부터 새벽 2 시까지 우리 몸에서 나와서 우리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천연 식욕 억제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이 성장 호르몬이 키를 크게 하고 성장을 도와주지만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요, 지방 세포를 사지 말단으로 퍼뜨리고요, 복부 비만을 끼워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식사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싹 정리를 해줍니다. 렙틴, 그렐린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줘요. 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자면 다음날 식욕 조절에 문제가 없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자면은요, 다음날 이상한 게 막 땡겨요.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막 사발면 같은 게 막 땡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단맛 나는 음식들이 막 땡깁니다. 이것이 다 이 밤에 잘 때 이 제대로 잠을 못 취하셨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이 교란이 와서 그래요. 또 하나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만약에 뭐 일을 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인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코르티졸이라고 하는데요. 코르티졸 농도가 쫙 올라가면요. 다음날 우리 몸에서는요. 정말로 단 게 많이 땡깁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막 밤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잠 못 자고 밤을 새워서 다음날 이제 시험 보고 나면요.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땡겼던 경험도 저도 있어요. 막 평소에 먹지 않았던 그 라면 같은 것도 막 땡기고요. 막 그 케이크 같은 게 막 땡기고 그래서 좀 고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정말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수면은요. 이제는 잠이 오면 잠을 자야지 이게 아니에요. 잠을 자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밤에 한 9 시, 10 시 정도가 되면은요. 좀 어둡게 해 놓으시고요, 집을. 그다음에 휴대폰은 멀리 치우시고 침대에 앉아서 은은한 간접 조명을 쬐우면서 책을 보다가 주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불과 30-4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다들 침대에서 책 조금 보다가 잔다. 이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다 휴대폰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주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걸 지켜 주시고 휴대폰은 치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밤 10 시부터 새벽 2 시까지를 포함해서 7 시간 반 전후의 수면 시간을 꼭 취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대인에게 "밤 10 시에 주무세요." 하는 건 고문과 같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밤 10 시부터 새벽 2 시까지라는 생각 꼭 해 주세요.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10 시부터 2 시까지 나오는 성장 호르몬의 효과를 하나도 못 취하고 새벽 2 시에 잔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생활 습관인 거예요. 조금씩 땡기셔서 새벽 2 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12 시에 주무셔라. 새벽 1 시에 주무시는 분들은 11 시에 주무셔라. 좀 땡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일찍 주무시고 또 아침에 기상 시간을 제대로 맞춰서 일어나는 요런 생활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식욕을 구분하는 방법과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잠을 못 자고 하면요. 다음날 가짜 식욕이 생겨요. 뭐냐면요.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요. 이 가짜 식욕은요. 이 천천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가짜 식욕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인제 뭐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나타나지만 갈증이 생겼을 때, 몸에 물이 부족해졌을 때 뇌에서 신호를 내리는데요. "야 주인아 뭐 좀 먹어라. 물이 부족한데 물 말고라도 뭐 좀 먹어라."라는 신호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그걸 잘못 파악을 하고 '아 그래? 그러면 과자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식욕이라고 느껴질 때는요. 포만감 있게 물을 한 잔, 시원한 물을 한 잔 드십시오. 그래서 식욕이 쫙 가라앉으면은요. 그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료를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식욕 이상한 식욕이 땡겨요. 그럼 '아 이거는 가짜 식욕이네.' 그래서 물을 한 잔 먹으면 한두 시간은 또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고 이 가짜 식욕을 좀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침에 충분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1시 12시가 정도가 됐는데 갑작스럽게 식욕이 당긴다. 그러면은 가짜 식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요. 물로도 좀 가시지가 않는 식욕이 있다면 단백질 바라든지 우리가 천연 치즈라든지 이런 걸 좀 준비해 놨다가, 무가당 두유도 좋아요. 이런 걸 준비해 놨다가 조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 안 찌는 체질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살 안 찌는 체질을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런데 있습니다. 살 안 찌는 체질을 하루의 루틴으로 꾸준히 가져가신다면요, 내가 살찌는 체질이었다가도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을 쭉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지켜보세요. 첫 번째는요, 충분히 이제 밤 10시 부터 새벽 2 시를 포함한 7시간 반 정도의 충분히 숙면을 취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날 조금 늦게 잤다고 늦게 일어나고 이러시면요, 특히 주말 같은 데 늦게 일어나시면요, 또 생체 시계가 교란이 와 가지고 그만큼 더 식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같은 시간에, 매번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는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물 한 잔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신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탈수도 개선이 되고 다이어트에, 대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 식사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게 너무나 자제가 안 되고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아침을 드시는 게 낫습니다. 요즘은 뭐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아침을 이런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침을 드십시오. 그 아침은 간단한 단백질 위주의, 단백질과 채소를 많이 섞은 요런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근을 하실 때 뭐 운전하고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충분히 좀 걸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좀 아침에 일찍 인제 출근을 해서 주차를 해 놨다. 자가용을 타고 가서 주차를 해 놨다 그러면 쪼금 일찍 나가셔서 동네를 걸으십시오. 계단이 있으면 계단도 올라가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걸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걸어간다든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좀 걸어 다니신다든지 요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생활 활동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런 습관들을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아침에 중요한데요, 시간이 나는 대로 밖에 나가서 햇빛을 좀 쬐십시오. 아침에 햇빛을 많이 쬐더니 비타민 D 합성도 늘어나고 기분도 좋아져서 하루 종일 다이어트가 잘 됐더라는 연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햇빛을 쬐면 쬐수록 밤에 잠도 잘 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햇빛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만약에 내가 조금 이제 야외에 열린 공간에서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아침에 햇빛을 쬐시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식사를 하신 다음에는 좀 걸으세요. 내가 식사를 한 다음에는 '아 빨리 들어가 가지고 30 분이라도 자야지.' 이게 아니라, 식사를 하신 뒤에는 좀 걸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 주는 게 중요해요. 아침, 점심, 저녁에 다 이제 걸으시는 게 좋은데, 특별히 또 저녁에 식사 후에 걷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런 생활 습관을 루틴으로 가져가서 매일매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큰 스트레스 안 받고도 내 몸이 살이 빠지는 몸으로 천천히 바뀌게 됩니다. "아이 그거 몇 번 했다고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를 1 년, 2 년, 3년 계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생활 습관이 바뀌면 내 몸이 바뀌고 다이어트가 잘 되는 내 몸의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저는 간헐적 단식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 효과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간헐적 단식하면서 몇 가지를 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간헐적 단식을 정말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의 이 엉망이 된 생활 리듬을 찾아주는 식사 방법이에요. 자, 예전에는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똑같은 생활을 해 왔죠.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대부분 들어가서 먹는 걸 멈추고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서 일을 했고요. 먹기 시작했죠. 이게 생체 리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기가 발명되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 밥 문화가 발전되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죠. 엉망진창이 됐죠. 또 손에 들려진 이 휴대폰을 갖고서 언제든지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새벽 1시에 갑자기 배고파? 그럼 족발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엉망이 된 생활 습관들을 고쳐주는 데 있어서 간헐적 단식은 정말 중요해요. 대사를 정상화시켜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정 정도 굶으면은요, 우리 몸의 세포가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세포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항노화 그리고 건강해지는 습관이에요. 잠깐씩 굶어주는 것이 우리 몸에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럼 현대인들이 바쁜데 어떻게 계속 굶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하루 중에도 굶는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해보자. 그래서 FMD. 그래서 시간 제한 다이어트. 하루 중에도 일정 정도 시간을 굶어서 단식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방법을 만들어낸 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고 뭐 시간 제한 다이어트고 거의 다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 되면 해가 뜨면 음식 먹는 걸 시작하고 활동을 시작하고요.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먹는 걸 멈추고 자자. 아주 간단한 이제 이론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간은요. 12대 10이에요.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는 겁니다. 이 굶는다는 거는요.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물 외에 칼로리가 없는 허브티 정도는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 외에 다른 것을 먹지 않는 시간을 공복 시간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시간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12대 10이면은요. 아침 7시에 식사를 시작하신 분이 저녁 7시까지 음식을 먹고 그 뒤로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게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되게 어려워요. 저는 뭐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비만 클리닉에 찾아오신 분들은 밤 12시 또 자다가 일어나서까지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12시간만 좀 굶어 보세요라고 숙제를 내드리면 못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못된 삶에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늘려가서 12시간은 굶는 거를 성공하시면 간헐적 단식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2대 12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조금 더 그게 성공이 됐다면 조금 더 늘려가는 겁니다. 공복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14대 10, 공복 시간을 14시간 하시고 10시간 동안 먹는 거예요. 그럼 2끼 내지 3끼 정도 먹을 수 있겠죠. 더 나아가신다면 16대 8, 그래서 16시간을 굶고 8시간을 먹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2끼 정도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내가 굶는 시간을 늘리겠다 해 가지고 막 인제 8시간만 먹겠다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공복 시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드시는 거지, 내가 공복 시간이 딱 끝난 다음에 허겁지겁 나쁜 음식을 먹거나 공복 시간을 요렇게 해 놓고서 그 간헐적 폭식이라 그러죠. 하루에 2끼 먹는 시간을 완전히 폭식을 해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안 하니만 못 해요. 그래서 12대 10이라도 하시면서 하루에 3 끼라도 드시면서 공복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요. 공복 시간에 "뭐 먹어도 돼요? 뭐 먹어도 돼요?" 막 물어보시는데 그것만 딱 지켜 주십시오. 공복 시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수준에서 칼로리, 탄수화물이 안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면 공복 시간에 허브티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복 시간이 끝난 후에 첫 끼를 정말 정제된 탄수화물을 배제하시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아주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복 시간이 끝났을 때 혈당 스파이크를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몸이 아주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양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되거든요. 여기다가 좋은 것들 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튀긴 음식, 구운 음식,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최근 연구에요. 간헐적 단식을 해서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먹으라는 제한을 딱 풀어 주고 아무거나 먹으라고 했더니 환자들한테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더라, 심혈관계 질환이 높아졌더라, 암 발생이 늘어났더라, 이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이렇게 식사 허용 시간에 아무거나 먹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기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는 철저하게 내가 양질의 단백질과 야채 위주의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12시간을 굶고 나서 충분히 난 그게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이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 스파이크는 결국 정제된 탄수화물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갈아낸 탄수화물, 그러니까 통공주가 아니라 우리가 통밀 그리고 현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백미나 갈아낸 밀, 그리고 쌀도 갈아서 떡으로 만든다, 이런 것들이 혈당을 많이 높이잖아요. 백미, 그다음에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혈당 수준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제된 탄수화물 먹는 걸 더 줄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점심과 저녁에 요런 빵, 떡, 면을 먹었을 때와 공복 시간이 길어진 다음에 처음에 빵, 떡, 면을 먹었을 때하고는 혈당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더 많이 생긴다는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복 시간이 끝나는 이 간헐적 단식이 끝나는 요 시간에는요. 충분히 정제 탄수화물을 억제하시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일 나쁜 거.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의 조합을 피하셔야 돼요. 어떤 거라면요. 라면도 안 좋은데 라면에다 밥을 말아 먹었어요. 그쵸? 떡볶이도 안 좋은데 떡볶이에다가 튀김과 순대를 먹었어요.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데 또 가중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 중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은 데다가 또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엄청나게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과 탄수화물의 조합은 정말 피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식사 순서예요.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제일 처음에 야채, 채소부터 먼저 먹고 그다음에 지방과 단백질을 그다음에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어야 혈당 스파이크를 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의 차이와 섭취 방법은 무엇인가요? 단백질 그러면은 이제 뭐 아주 애매하다. 그냥 뭐 고기만 생각난다 이런 분들 계신데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있어요. 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이제 차이를 좀 보면요. 동물성 단백질은 뭐 계란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기류가 있겠죠. 그다음에 우유 제품도 동물성 단백질에 속하죠. 얘들은요. 완전 식품이라고 하는 이 필수 아미노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고 흡수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성장과 유지를 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 장점이 있고요. 또 단점도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먹다 보면 포화지방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 또 조리 과정에서 당독소를 많이 생길 수 있고요. 트랜스지방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는 부분도 있어요. 또 식물성 단백질의 또 장단점도 있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다 함유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먹기 편하고 그리고 구하기도 쉽고 조리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은 콜레스테롤도 많이 안 높이고 포화지방도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장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 단백질은 골고루 드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나는 동물성 단백질 위주로 먹고 있고 극단적으로 나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2, 동물성 단백질을 1 이런 비율로 해서 골고루 잘 드시는 게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을 지키는 단백질 섭취 방법입니다. WHO가 비만을 신종 전염병으로 간주한 것이 사실인가요? 비만은 신종 전염병이다. 이렇게 WHO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비만이 무슨 코로나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WHO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전염병처럼 공중보건에 위협을 가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전염병처럼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전염병과 같이 아주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 비만의 문제는 심각하다. 비만 인구가 늘고 있고 비만으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나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성인 중에서 남성은요 46%가 비만이고요. 거의 반이 비만이라는 소리죠. 여성은 27%가 비만으로 나왔어요.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성인 남성의 거의 반수가 비만이라는 거고요. 근데 남성들을 좀 특징적으로 봤더니 성인 남성의 30대 우리 사회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0대가 55.7%로 아주 높습니다. 여성들은요, 오히려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수록 좀 비만도가 높아져서 70대가 넘어가면요, 39% 이상이 비만이다.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 비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우리 사회도 결국은 신종 전염병이다라고 할 정도의 이 비만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은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봐서 그냥 뚱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비만은요,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원인이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이 젊은 여성분들의 피하 지방, 우리가 손에서 이렇게 우리가 딱 잡았을 때 잡히는 이 피하 지방은요, 보기엔 안 좋을 수 있어도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요, 이제 곧바로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은요, 옛날에는 그냥 거기 있는 녀석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지방세포 안에서 엄청나게 나쁜 물질이 많이 나와요.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이 나와서 우리 몸에 염증을 다 일으키고 몸의 여러 가지 대사를 망가뜨립니다. 가까운 예로 비만이 일으키는 질환을 보면요,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산혈증이라 그러죠. 통풍 일으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관절염도 일으키고요. 무거우니까 이제 하중을 버텨야 되니까 발목이나 무릎 같은데 관절염도 많이 일으키고요. 이제는 정신과 질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까지 일으킵니다. 각종 여성암이라든지 신장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비만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질환을 비만이 일으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비만에 대해서 좀 위험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굶어서 살 빼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몇 달 뒤에 휴가가 있어서 비키니를 입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절대 굶으시면 안 돼요. 굶으면은요, 우리 몸에서 아주 나쁜 대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근손실이에요. 우리가 굶으면은요,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체중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옷을 입으면 좀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굶어서 뺀 살은요, 대부분 단백질,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지방을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인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가 갔다 돌아와서 또 다시 먹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식사로 돌아가게 되면요, 지방이 다시 찝니다. 근육은 별로 안 찌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번째 문제인 요요 현상이 생깁니다. 마른 비만이 유발이 되면서 요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살 빼고 이게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살이 더욱더 찌게 되는 몸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 자체가 자꾸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굶어서 살 빼는 분들은 이렇게 근손실이 일어나고 요요 현상이 생겨서 결국은 살이 계속 찔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뀐다.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식후 운동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식사 후에 운동을 하시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식후 운동을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살찌는 원인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인슐린이 나와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남아있는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 이게 비만의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식후에 조금만 걸어도 우리 혈당이 안정화가 돼요. 그래서 근육이 우리 몸에 혈당을 먹는 스펀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조금씩만 움직여줘도 혈당이 좀 안정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걸으시면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도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요, 식후에 적절하게만 걸어준다면요,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식후에 막 무지하게 걸어놓은 소리 아니에요. 식후에 소화가 좀 된 다음에 조금씩 걸어주시면 소화가 잘 되죠. 그래서 식후 운동은 소화기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식후의 운동은 칼로리 소모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에 칼로리 소모를 식후 운동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후 운동이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지속적인 대사를 활성화시켜줘요. 식후에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대사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식후 운동을 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그래서 코르티졸이라는 농도는 떨어지고 세로토닌 농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제탄수화물을 안 먹는 몸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식욕을 억제하는 쪽으로 우리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걷는 운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식후에 얼마나 있다 걸을 것이냐, 식후에 얼마나 걸을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죠. 저는 식사 후에 바로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운동이라는 게 그냥 헬스장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과격한 운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식후에는요, 어슬렁어슬렁 움직이셔야 돼요. 식후에 가만히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밥 먹자마자 식탁에서 내려가서 소파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TV 보다 잠들잖아요. 이런 현대인들의 습관들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식후에는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식기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재활용도 하시고 이러다가 30분 정도가 지나서 소화기관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동네 한 바퀴 돌고 돌아오세요.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조금 천천히 걷는 시간을 좀 가르시고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나서 속이 좀 편하다, 그러면 강도를 좀 올려서 30분 정도 빠르게 걷고 들어오시면 제일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식곤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곤증 때문에 나는 운동을 못 하겠어요 하는 분들은요, 거꾸로요, 운동을 해보세요. 식곤증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식사 후에는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 그랬죠. 이 올라갈 때 식곤증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이 나른해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눈꺼풀은 감기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식곤증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갔다 또 뚝 떨어집니다. 또 이때 저혈당을 빠지면 또 졸려요.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들 식곤증 상당히 심하거든요. 혈당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식사 후에 걸으시잖아요.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에 식곤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식곤증이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은요, 힘드시겠지만 조금씩 더 걸으시고 조금씩 그 시간을 운동으로 버텨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씩 식곤증이 없어지면서 내가 식후에 자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였구나, 내 몸을 망치는 거였구나라는 걸 거꾸로 깨달을 수 있으시게 될 겁니다. 중년분들께 추천하시는 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일 좋은 운동이 식후 걷기예요. 우리가 걷기는 특별히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신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 주변을 걷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걷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비만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로 걷기도 힘드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요즘은 뭐 유튜브 보면 어그로로 뭐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걷기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걷기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 운송수단이죠. 어디에서 어디를 가게 만드는 운송수단이죠.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조차 하시기 힘든 분들이 어떤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걷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걸으면은요, 우리가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걸으면 이런 근육을 쓰게 되면서 혈당 수준이 안정화가 되고 조금 더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후 걷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걷기가 잘 되시는 분들,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하겠다 그러시면 빠른 속보를 걸으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계단 오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시면 조깅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단계를 올려 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내가 걷기도 안 되시는 분인데 조깅을 한다고 나갔다가 다치시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특히 계단 오르기는요, 몸의 밸런스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계단 오르기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요즘같이 추울 때는 한국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계단 오르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걷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단 오르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걷기가 충분히 잘 되고 계단 오르기를 조금 몇 층 할 수 있는 분들이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다가 나중에는 등산도 하시고 헬스클럽에 가서 좀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고 HIIT라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막 뛰다가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다가 또 막 뛰다가 이런 운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의 몸을 잘 관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등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지막한 산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서 내 몸이 잘 산을 탈 수 있는 몸이 됐는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실제로 등산하시다가 사고 나는 분 너무나 많으세요. 발을 다치거나 뭐 삐끗하거나 이런 분들을 떠나서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그다음에 뇌졸중, 뇌출혈 같은 거 생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건강 수준을 잘 확인하시고, 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 이런 등산 장비를 잘 갖추지 않고 하시는 운동은 거꾸로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산은 상당히 좋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갈 수도 있고 또 아주 기분 전환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만, 이렇게 걷기부터 해서 평지에서 충분히 활동량이 되는 분들이 등산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공복 운동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공복 운동 상당히 좋은 운동이에요. 공복 운동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공복에 운동을 하시면은요, 지방 연소를 촉진시킨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공복에는 제가 혈당 수준도 낮고 인슐린 수준도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이 제일 먼저 지방을 꺼내다가 씁니다. 그래서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지방을 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공복 운동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요, 인슐린 감수성을 좋아지게 해요. 공복에 운동을 하시면은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이것들을 잘 몸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공복 운동이 좋은 장점이에요. 세 번째는요,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복에 운동을 하면요, 우리가 에너지를 태우면서 주로 칼로리가 타지면서 주로 지방세포가 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복 운동이 이런 부분에서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복 운동을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복에 운동을 하시다가
거꾸로 부작용이 나시는 분도 간혹 계셔서 그래요. 마른 비만 환자들이 공복 운동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서 지방을 먼저 꺼내 쓰기보다는요. 근육을 먼저 꺼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사가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그래서 너무 마른 비만 환자들, 탄수화물 중독이 너무 심한 환자분들이 공복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근육 손실을 만들고 지방세포가 안 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식후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는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이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시고 계신데 무리하게 공복에 운동을 하시다가 저혈당에 빠져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적으신 분들, 그 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요, 공복 운동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빼고서는 공복 운동 적극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공복에 내가 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내가 아침에 간헐적 단식도 하고 있는데 공복 운동도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요, 아침에 나가서 조깅을 한다든지 빠르게 걷는다든지 이런 운동 하시는 게 좋아요. 앞에는 제가 식후 걷기, 식후 운동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제가 공복 운동을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두 개가 상충한다는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요. 공복 운동이 좋냐, 식후 운동이 좋냐 따지지 마시고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하지만 공복 운동은 이런 장점이 있다. 식후 운동은 이런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라면 공복 운동보다는 식후 운동을 해서 혈당 수준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좋겠고요. 내가 근육이 충분하다. 그리고 아침을 굶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침에 공복에 나가서 조깅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공복 운동이 더 좋겠죠. 그래서 공복 운동, 식후 운동 열심히 공부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으신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내가 가능할 때 언제든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25년이 밝은 지도 한두 달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새해 세웠던 다이어트 계획은 잘 진행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는 건강하고자 하는 겁니다. 건강을 망치면서 하는 다이어트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요.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내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내 몸에 좋은 음식이 들어와서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